한국 시간 기준 오늘 새벽 있었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은 테슬라 커뮤니티를 넘어 X 플랫폼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허탈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TV 프로그램 샤크탱크로 유명한 케빈 오리어리는 공개적인 테슬라 투자자입니다. 그는 오늘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을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케빈 오리어리는 테슬라 주식을 저처럼 가지고 있다면 이미 혼란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실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론의 트윗 하나로 주가가 10%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동성이 저를 겁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건 성장의 대가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전기차, 로봇 공학, 자율주행 같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술을 믿는다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트럼프와의 있었던 일들은 어떻냐고요? 브랜드는 회복됩니다. 타이레노를 기억하시나요? 다들 망했다고 했지만 10배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테슬라 브랜드의 힘은 트위터에서의 싸움보다 훨씬 큽니다. 일론과 트럼프의 갈등은 지나갈 것입니다. 두 거대한 자아의 충돌이었지만 그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화낼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바탕 소동일 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케빈 오리어리는 테슬라 주주로서 일론과 트럼프의 갈등이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테슬라의 기술과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33만 팔로워를 가진 라이프 코치이자 전 LCK 해설자인 카이젠 디 아시에두도 둘의 갈등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는 GDP 성장이 2에서 2.5%로 낮으면 세수 증가가 부족해 적자가 커집니다. 반면 3.5%로 높으면 트럼프 팀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이 큰 성장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팀은 다르게 예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트윗과 단편적 발언만으로 국민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제 와서 본인의 당선에 일론 머스크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법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친구의 반대에 실망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론은 법안을 비판했고 트럼프는 일론을 비판했습니다. 일론은 시민이고 트럼프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지도자는 시민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론은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하며 반격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론도 원칙적 입장이 무너져 실망스럽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법안은 발의 이틀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긴 법안을 만들어 읽지 않고 투표했습니다. 2017년 세금 감면을 연장했지만 적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우려를 이해해주세요. 보복이 아닌 설명을 원합니다. 이 법안이 적자를 줄이는 조건을 명확히 해주세요. 하나의 비디오, 에세이, 연설로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지 알려주세요. 이 법안이 훌륭하다면 훌륭한 설명을 해주세요. 당신과 일론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이건 개인적 싸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지도자는 이끌어야 합니다. 국민이 법안에 대해 잘못 생각한다면 무엇이 맞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시글에 이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면 일론은 먼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일론을 비판했습니다. 일론은 트럼프의 법안을 먼저 비판했습니다. 라며 갈등이 격화된 것에는 양측 책임이 있으나 굳이 따지자면 시작에 대한 책임은 트럼프 쪽에 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폭스뉴스 채널의 보수 논평가이자 진행자인 제시 워터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미디어는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라고 떠들었지만 지금 그는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 미디어는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특혜를 줬다고 했는데 이 크고 멋진 법안을 보면 머스크를 위한 특혜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크고 멋진 법안, 머스크는 불만이 많지만 이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한 겁니다. 국경 장벽, 대규모 추방을 위한 이민 세관 단속국, 군사력, F-35, 군함, 군인 급여 인상,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세금 감면, 팁 비과세, 이게 트럼프를 당선시킨 공약들입니다. 예산 균형? 그건 공약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선입니다. 예산 균형은 4년 동안 하면 됩니다. 네, 이 법안에 낭비가 많죠. 항상 좀 낭비는 있게 마련입니다. 안 그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집줄 법안이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 2기의 간판 법안이에요. 라며 이것이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임을 분석하였습니다. 색다른 분석도 있었습니다. 9.8만 팔로워의 시그널이란 계정은
테슬라에게 이번은 사실 지면서 이기는 드문 상황입니다. 단기 주가 하락은 그저 소음일 뿐 현재 월스트리트는 펀더멘털이 아닌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멀리 보면 트럼프가 일론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테슬라는 정치적 중립지대에 놓이게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브랜드 재포지셔닝에 도움이 됩니다. 일론의 분위기 변화로 테슬라를 떠났던 진보층은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니 나쁘지 않다며 도덕적 명분을 얻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일론은 우파 트롤이라는 내러티브가 일론은 독립적이고 혼돈 중립으로 바뀌며 이상하게도 2018년 영웅 시절로 회귀합니다. 중기적으로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던 마가 테슬라 동맹이 깨집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브랜드가 ESG 추종자와 해안 엘리트들이 부끄럼 없이 모델 Y를 다시 리스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줄어듭니다. 내 적의 적은 나의 마케팅 리프레시입니다. 매수하세요 라며 둘의 갈등이 오히려 테슬라의 정치적 이미지를 중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론이 트럼프를 지지했을 때 거세게 반대하였던 분석가 알렉스는 이번 갈등을 보며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는 둘의 갈등으로 패닉에 빠진 커뮤니티를 향해 주식시장에 관한 속담 중 하나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주가 움직임은 다리가 짧다는 것인데 이는 오래가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테슬라 주식에도 적용되며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많은 공매도자와 일부 투자자는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간의 공개적 불화가 테슬라의 부정적이라 해석하지만 사실 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약세론자와 공매도자들은 변동성 큰 시장에서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싸게 사들여 단기 수익을 노리려 하지만 이는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만 통하는 전략입니다. 테슬라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활성화될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되는 역사적인 발걸음입니다. 트럼프와 일론이 정치적 문제로 동의하든 반대하든 이는 테슬라의 가치와 전망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며 불화로 인한 주가 하락이 과장되었으며 이는 테슬라의 장기적 가치와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커뮤니티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 or 2,000 ships, per Mars rendezvous. I mean, as a rough order of magnitude, this is just guesses, obviously, but we need to get about a million tons, is my guess, to the surface of Mars to make a civilization on Mars self-sustaining. Again, to that critical point where if the resupply ships from Earth stop coming for any reason, Mars still succeeds. Mars can still grow. And so you can't be missing anything. You can't be missing even like the equivalent of vitamin C or anything. You've got to have everything you need for Mars to grow. That's essential. So my guess is that's about 1 million tons, but it might be 10 million tons. I hope it's not 100 million tons. That'd be a lot. But we want to try to get to that point and secure the future of civilization as quickly as possible. So we're looking at different locations. The lead candidate right now is the Arcadia region. So and Mars has a lot of real estate, but when you combine all of the factors and say, okay, we can't be too close to the poles. We need to be near ice to get water, and can't be too mountainous for the rockets. Then it narrows down to a smaller region. So Arcadia is it's one of my daughter's name is Arcadia actually, and is one of the options. So we got the first Starships on Mars, gather critical data. So the first flights there we'll send with the Optimus robot, so we can go out there and explore and kind of prepare the way for humans. And that'll be a very cool image if we're able to achieve it by launching end of next year. It would actually technically arrive in 2027, but that would be an epic picture to see Optimus walking around on the surface of Mars. And then with launching 2 years later, we'd be sending humans. Assuming the first missions are successful and they land successfully, we'd send humans on the next mission, and we'd really start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Mars. So anyway, maybe just to be safe, we might just do two landing episodes with the Optimus and do the third one with humans. We'll see.
So that classic picture of the workers on the Empire State